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화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소화효소 부분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화효소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자, 입에서 소화효소, 그 다음에 위에서의 소화효소,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장에서 소화효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소화효소는 지금 이제 포트알린하고 이제 말타제, 그리고 위에서 소화효소는 이제 레닌, 리파제, 그다음 펩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이제 트립신과 스테ap신, 그리고 장에서 소화되는 부분은 이제 스쿠라제, 말타제, 락타제, 리파제. 그래서 요 관련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소 부분을 3대 영양소, 그리고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대 영양소는 다 아시겠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 이제 6대 영양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제 6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쉽지만은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영양소가 평균 필요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평균 신장이 173일 경우, 그리고 몸무게가 이제 체중이 65.8일 경우에 에너지가 2600 칼로리가 지금 필요하죠. 여자 같은 경우는 160일 때 이제 56.3일 때는 2100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식산업으로 왔습니다. 자, 외식산업의 이제 분리를 보겠습니다. 자, 외식산업 분류에서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를 판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당업이냐, 다과점업이냐, 주점업이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필요하겠죠. 창업자. 그리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로 창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에 대한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이제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양한 업종 중에서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업 전략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창업 전략. 세 번째로 이런 자금의 조달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금. 여기에 창업 자본이 있어야 되듯이 자금이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는 이제 입지 선정이 필요하죠. 입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점포 결정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메뉴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이제 메뉴까지 선정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판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판매 계획.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식자재를 체크하고 구매처를 확정해야 되죠. 어떤 식자재를 이제 메뉴에 맞춰서 어떤
세부 항목으로 이제 식자재를 체크를 하고 뭐 어디에서 구입해 올 건지 구매처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죠. 그러면서 이제 개업의 최종적인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픈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왔다는 전제하에 리허설을 하죠. 주로 이제 이랬을 때는 이제 전문가를 부른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뭐 가족을 부른다거나 친구를 부른다거나 해서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한 부분을 고려해도 동시에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오픈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이제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오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개업 후에 판매 촉진 및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식 창업의 어떤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메뉴를 이제 다양한 이제 메뉴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메뉴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식 메뉴입니다. 정식 메뉴. 자, 정식 메뉴는 특히 이제 호텔이나 외식 업체에서 고객을 위해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건데 특히 이 이제 정식 메뉴는 종사원들의 창의성이나 능력을 개발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쉽지만은 문제에 출제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메뉴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사원의 창의성이나 능력을 개발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메뉴는 정식 메뉴다. 자, 일품 요리 메뉴, 알라카르트 메뉴, 일품 요리 메뉴입니다. 이걸 우리는 표준 차림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객이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준비하고 또 고객이 선택하면 그 메뉴를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품 요리 메뉴는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메뉴에도 장단점이 있고 일품 요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비네이션 메뉴는 요 두 개의 장점을 토대로 혼합해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걸 콤비네이션 메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회 메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돌잔치든 뭐 이런 그 결혼식이든 이런 연회 행사를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연회 메뉴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량 조리를 통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이제 그 수익성에 이점을 갖는 메뉴 형태이긴 하나 특히 이제 이런 호텔이나 전문 레스토랑에서 해야 되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연회 메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뷔페 메뉴는 어떤 부분이냐? 다수의 고객이 뭐 특히 이제 연령층이라든가 또 성별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1인 100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뷔페 메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뷔페 메뉴에 또 더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봐도 이제 일품 요리라든가 정식 메뉴에 비해서 조금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호도가 높죠. 또 이제 특선 메뉴는 이런 특정한 어떤 기간에 특히 이제 어떤 이벤트 메뉴라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뭐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축제 기간에 축제 메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 메뉴라도 하고 또 주방장이 뭐 매일 이렇게 주방장 메뉴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달을 할 수 있는 거, 또 계절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특선 메뉴를 한다. 그래서 메뉴의 종류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 개발을 위한 그 수요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메뉴 개발을 위한 수요 예측 기법.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정성적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접근 부분이 있고 시스템적 접근이 있습니다. 자, 정성적 접근에서는 전문가 의견 활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텍스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 접근에서는 이제 획의 분석, 그리고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확산 모형. 특히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논문을 쓸 때도 이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예측뿐만 아니라 민감도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게 이제 회귀 분석이다. 한 번씩 이제 회귀 분석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 접근에는 정보 예측 시장,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이제 변수들 간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형화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태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또 메뉴 분석 기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 분석 기법의 종류. 이제 이 메뉴에 대해서 이제 주방 관련해서 메뉴, 사실 우리가 보면 외식 산업에서 메뉴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외식 산업에서 주방 관련해도 메뉴의 한 파트 부분이 있고요. 또 메뉴 관리론에 대한 과목 자체도 대학에서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뉴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메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분석 방법들이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ABC 분석. 근데 ABC 분석은 주로 이제 ABC 분석은 A그룹을 우리가 메뉴 판매량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 뭐 75%,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B그룹은 한 15%. 그리고 이제 C그룹은 뭐 10% 이하. 그렇다고 해서 꼭 C그룹 뭐 10% 이하라고 해서 판매가 안 되고 기여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버릴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뭐 이벤트 메뉴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신규 메뉴일 수도 있고 메뉴 개발을 해서 이제 아직 메뉴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면은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을 놓고 ABC 분석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밀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사바나와 스미스의 분석 방법. 이 카사바나와 스미스의 분석 방법도 ABC 분석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사바나와 스미스 분석과 체계화된 메뉴 분석 프로그램 기법으로 높은 판매량과 높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메뉴가 가장 좋다고 보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카사바나와 스미스 분석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그 다음에 헤이스와 허프만의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 헤이스와 허프만의 분석 반면은 지금 카사바나와 스미스 선호도와 수익성 분석에 대한 모순점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지적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분석으로 원가율 중요하죠. 그 다음 공헌 마진 그리고 선호도를 이용해서 수익성과 선호도를 분석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ABC 분석, 밀러법, 카사바나와 스미스의 분석 방법, 그다음에 헤이스와 허프만의 분석 방법을 좀 차이점을 그래서 본 교재 이제 핵심 체크 말고 본 교재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파베식 분석 방법도 있는데 이 파베식 분석 방법은 특히 이제 밀러법과 카사바나와 스미스 방법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메뉴 분석인데 세 가지의 변수인 식재료 비용의 원가 비율, 공원 이익, 이런 판매량을 결합을 해서 판매량에 따라 낮은 식재료 원가율과 이런 높은 공원 이익, 그러니까 낮은 식재료의 원가율과 높은 공원 이익을 가진 품목이 좋은 메뉴라고 이야기. 뭐 이런 메뉴가 사실 좋은 메뉴이긴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파베식 분석 방법이라 합니다. 자, 음식의 원가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나갔을 때 이게 원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라임 코스트입니다. 프라임 코스트가 원가와 인건비를 포함한 걸 우리가 이제 프라임 코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식재료 원가 플러스 인건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70%가 넘으면 안 된다. 최근에는 뭐 또 뭐 65%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인건비와 식재료 원가의 비율이 높지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높지 않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죠.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면 음식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식재료 원가가 저렴하면 당연히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비율을 높이면서 고객의 만족을 높인다.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70%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외에도 이제 뭐 임대료가 한 10% 정도 또 나가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음식의 원가 계산법에서 첫 번째 음식의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음식의 원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뭐 당연히 음식 원가는 재료비는 다 이해를 할 것이고요. 노무비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런 경비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음식의 원가에 포함된다.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재료비. 재료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소요 재료량 곱하기 구입 재료분의 소요 재료량의 단위량 재료.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재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무비. 여기 있는 노무비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소요 재료량 곱하기 일일 임금과 시간당 임금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개월 임금과 또 하루 근무가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나눠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음식의 원가 부분을 꼭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가 계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 원칙. 첫 번째, 진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의 원칙. 두 번째는 발생 기준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경제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비교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리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상성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가 계산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식업에서 경영을 해서 창업을 하면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익.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총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지도 않고 손해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사실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 도표에 의한 수익과 총 비용, 즉 고정비와 변동비,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중요한 것은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 도표한 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번전적이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영업을 하게도 구매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냐. 첫째는 구매량을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매 의견서 및 구매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납품업자에 어디를 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급식재료 단가를 확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주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발주를 하면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검수실에서 수령을 하고 검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고를 해야 되겠죠. 자, 입고가 되면은 이제 냉장고 보내면은 마이너스 5도씨, 냉장고에 보면 이제 5도씨 이하 냉장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의 이제 냉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드라이 창고, 이렇게 해서 식재료를 최소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3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조사 계획성의 원칙이 있고요. 비용 경제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적시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조사 탄력성의 원칙이 있고 조사 정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 조사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 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 예정 가격의 결정 부분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 개량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제품의 설계에 대한 목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네 가지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조사의 목적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리의 목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조리의 목적은 뭐 조리 기능량 쪽도 주로 좀 많이 나오고 또 조리 산업 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